1989년 전 세계 바둑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명의 한국인 기사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일본 중심이었던 바둑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사람 알고 보니 9살에 이미 프로가 된 천재였습니다. 일본에서 혹독한 수련을 견디며 오직 실력 하나로 모든 편견을 깨부쉈던 사람. 그의 이름 석자가 곧 한 시대를 대표하게 됩니다. 국수 16회, 명인 12회, 왕위 13회, 통산 타이틀 150개 이상.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정한 바둑 황제의 이야기. 오늘은 한국 바둑의 역사를 새로 쓴 조훈현의 삶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953년 전라남도 목포. 가난했던 전후시대 한 소년이 골목길 한켠에서 바둑돌을 주워듭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조훈현. 당시 목포는 물론이고 한국 전체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둑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이었죠. 조훈현은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른들과 바둑을 두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은 너무나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죠. 저 아이 보통이 아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한국 바둑계의 거목이던 세가와 기요시 구단의 눈에 띄게 됩니다. 1962년 조훈현은 겨우 9살의 나이에 프로 입단에 성공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가와 스승은 조훈현의 재능을 더욱 꽃피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권유합니다. 당시 바둑의 중심지는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들이 모여있던 곳, 그곳에서 제대로 배워야만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1963년 10살의 조훈현은 홀로 일본 행배에 몸을 씻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지는 부두에서 어린 소녀는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이미 각오를 단단히 다진 채 앞만 보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그 순간부터 조훈현의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일본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 일본 바둑계는 전통적으로 자부심이 강했고 외국인, 특히 한국인에 대한 편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린 조훈현은 도장 구석 다다미방에서 잠을 자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둑 공부만 했습니다. 스승인 세가와 구단은 엄격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실력으로 압도해야 한다. 그 말은 조훈현의 가슴 깊이 새겨졌죠. 매일매일이 외로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고향 생각, 부모님 생각에 밤마다 이불을 적셨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소녀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조훈현은 일본 기원에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네로라는 고수들을 차례차례 꺾어나갔죠. 일본 언론은 그를 한국의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바둑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훈현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 바둑의 자존심을 세우겠다. 그 신념 하나로 그는 더욱 치열하게 바둑판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세계 바둑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대만의 거부 응창기가 거액의 상금을 걸고 창설한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가 그것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고 우승 상금만 해도 4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 모두 이 대회에 몰려들었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각국의 최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 바둑계는 여전히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사들은 수백 년의 전통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한국 바둑은 아직 신흥 강자 정도로 여겨졌고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한창 재건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훈현은 한국 대표로 응시배에 출전합니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국내 타이틀을 휩쓸며 바둑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한국 바둑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세계 무대는 달랐습니다. 아직 한국 기사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조훈현은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대회는 치열했습니다. 조별리그를 거쳐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동안 조훈현은 한 수 한 수에 혼을 담았습니다. 그의 바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견고했습니다. 상대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8강, 4강을 거쳐 마침내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989년 결승전. 상대는 중국의 강자 네웨이핑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바둑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바둑 육성에 힘을 쏟고 있었고 네웨이핑은 그 중심에 있던 기사였습니다. 결승 3번기는 숨막히는 접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국, 조훈현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국에서 네웨이핑이 반격에 성공하죠. 1승 1패. 모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대국에 달려 있었습니다. 1989년 3월 17일 세 번째 대국이 시작됩니다. 바둑판 위 흑과 백이 치열하게 부딪힙니다. 두 사람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반까지는 팽팽했지만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조훈현의 침착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끝내 반집 차이의 승부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훈현, 한국인 최초 세계 바둑 챔피언. 그 순간 대회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계자들과 팬들은 눈물을 흘렸고 조훈현 자신도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십수년간 일본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고난, 그리고 한국 바둑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겠다는 일념. 그 모든 것이 이 한 판의 승리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언론은 일면 톱 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조훈현 세계를 제패하다. 한국 바둑 이제 세계 최강. 외신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일본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훈현의 우승으로 바둑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바둑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바둑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세계 바둑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조훈현이 있었습니다. 1989년 응시배 우승 이후 조훈현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한국 바둑계를 지배했습니다. 국수전, 명인전, 왕위전, 기성전, 패왕전 등 한국의 주요 기전을 모조리 휩쓸었죠. 그의 타이틀 독식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수 타이틀만 무려 16회 연속. 이것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대기록입니다. 명인 12회, 왕위 13회.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바둑의 질이었습니다. 조훈현의 바둑은 견고한 중반 싸움으로 유명했습니다. 화려한 작전이나 기발한 수보다는 정석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놓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어떤 이들은 그의 바둑을 지루하다고 평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그의 바둑은 철저한 계산과 깊은 통찰력에 기반한 것이었고 상대 입장에서는 빈틈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성벽과 같았습니다. 1990년대 조훈현은 가는 곳마다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타이틀을 많이 따는 것을 넘어 한국 바둑의 수준 자체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참가하는 대회는 언제나 화제였고 그의 대국은 수많은 바둑 팬들이 지켜보는 축제의 장이었죠. 하지만 조훈현의 진짜 위대함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후황양성이었습니다. 조훈현은 자신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바둑의 미래를 위해 젊은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키워냈습니다. 그의 문화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제자가 바로 이창호입니다. 이창호는 조훈현의 대표 제자이자 후에 그를 뛰어넘는 전설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먼저 조훈현 자신의 기록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조훈현은 1990년대 내내 한국 바둑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타이틀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후지스배, 동양증권배, 삼성화재배 등 주요 세계 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오르며 한국 바둑의 위상을 높였죠. 특히 1992년 그는 역대 최초로 그랜드슬램에 근접한 성적을 거둡니다. 한 해에 거의 모든 주요 타이틀을 동시에 보유하는 쾌거를 이루죠. 이것은 후에도 극소수의 기사들만이 달성한 업적입니다. 하지만 조훈현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의 제자 이창호가 점점 성장하며 스승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사제 대결이 본격화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스승이 제자에게 지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조훈현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창호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이창호를 이기는 것보다 이창호가 세계 최강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자세였습니다. 물론 바둑판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조훈현은 제자를 상대로도 전력을 다했고 때로는 이창호를 꺾으며 여전히 자신이 현역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치열한 사제 대결은 한국 바둑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들로 기억됩니다. 결국 조훈현이 남긴 기록은 이렇습니다. 통산 타이틀 150개 이상, 국수 16회, 명인 12회, 왕위 13회를 비롯해 거의 모든 주요 기전을 석권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20년 넘게 한국 바둑의 정상에 군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둑 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조훈현은 단순한 강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조훈현의 바둑도장에 한 어린아이가 찾아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창호. 당시 겨우 5살이었던 이 아이는 이미 비범한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훈현은 첫눈에 이 아이의 잠재력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넘어설 수도 있다. 조훈현은 이창호를 자신의 내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에서 겪었던 혹독한 수련을 그대로 이창호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바둑 공부, 끊임없는 복기와 연구. 어린 이창호는 울기도 했지만 결국 그 과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이창호는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15살의 나이에 프로 대회 우승. 이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창호는 점점 강해졌고 머지않아 스승 조훈현과 맞서게 됩니다. 1992년 동양증권배 결승. 스승 조훈현 대 제자 이창호. 한국 바둑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대결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의 바둑 팬들은 TV 앞에 모여 이 대국을 지켜봤습니다. 스승이 이길까, 제자가 이길까? 결과는 이창호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조훈현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대회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나를 이기는 것, 그것이 스승으로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제 한국 바둑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이창호는 이후 세계 바둑계를 평정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창호는 거의 모든 세계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둑 황제의 후계자가 아닌 바둑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창호의 성공 뒤에는 조훈현이 있었습니다. 조훈현이 일본에서 배운 체계적인 훈련법, 그가 세계 무대에서 겪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바둑의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철학. 이 모든 것이 이창호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창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조훈현의 문화에서는 유창혁, 최명훈 등 수많은 강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한국 바둑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세계 무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세계 바둑계는 한국 천하였습니다. 한국 기사들이 세계 대회를 석권했고 중국과 일본은 한국 바둑의 뒤를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외신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최강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조훈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혼자서 세계 챔피언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후배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고 연구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무엇보다 한국 바둑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조훈현의 영향력은 바둑판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도전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혼자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결국 세계 정상에 오른 그의 스토리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1990년대 말 한 외국 기자가 조훈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0개의 타이틀입니까? 아니면 세계 챔피언 타이틀입니까? 조훈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제자들입니다. 이창호를 비롯해 제 문화에서 배운 많은 기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타이틀보다 값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훈현이었습니다. 개인의 영광보다 한국 바둑 전체의 발전을 생각한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조훈현의 전성기는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창호를 비롯한 젊은 기사들의 성장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조훈현은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바둑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2003년 그는 마지막 주요 타이틀인 국수전에서 우승합니다. 50살의 나이에 거둔 우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조훈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둑은 제 인생입니다. 바둑판에서 죽고 싶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바둑과 함께 살았습니다. 2010년대에도 그는 여전히 리그전에 출전했고 젊은 기사들과 대국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압도적인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 바둑계에 큰 의미였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조훈현과의 대국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설과의 대결이라고 표현하며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 했죠. 조훈현 역시 젊은 기사들에게 아낌없이 조언했습니다. 대국 후 복귀 시간에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한국 바둑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다면 조훈현이 한국 바둑에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한국 바둑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89년 응시배 우승 이전까지 한국 바둑은 일본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훈현이 세계 챔피언에 오르면서 한국 바둑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체 바둑계에 퍼져나갔고 이것이 1990년대 한국 바둑 전성시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체계적인 후황 양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조훈현은 자신이 일본에서 배운 훈련법을 한국에 도입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도장에서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둑 철학과 정신까지 전수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한국 기원 전체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한국 바둑 교육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그는 프로 바둑 기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1960-70년대만 해도 바둑 기사는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훈현의 성공으로 바둑 기사는 존경받는 직업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프로 기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둑붐이 일어나면서 각종 기업들이 바둑 대회를 후원했고 바둑계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넷째, 그는 사제 간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조훈현과 이창호의 관계는 한국 바둑계에서 이상적인 사제 관계로 여겨집니다. 스승은 제자를 엄격하게 가르치되 진심으로 아꼈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면서도 바둑판 위에서는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지금도 한국 바둑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훈현의 영향력은 바둑을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미쳤습니다. 그의 삶은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력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9살에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온갖 고생을 견디고 편견과 싸우며 결국 세계 정상에 오른 그의 여정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인들에게 조훈현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조훈현을 떠올렸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면 된다는 그의 자세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2016년 알파고 쇼크가 바둑계를 강타합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으면서 바둑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 바둑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훈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아무리 강해도 바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주 앉아 서로의 생각을 읽고 교감하는 예술입니다. 그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알파고 이후에도 프로 바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AI를 연구도구로 활용하면서 바둑의 수준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AI로 훈련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훈현은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둑은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의 바둑과 지금의 바둑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둑의 매력입니다. 앞으로도 바둑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조훈현은 여전히 바둑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역 기사로서의 활동은 줄었지만 해설자로, 바둑 보급 활동가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바둑의 상징으로서 그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여전히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바둑계 주요 행사에 그가 참석하면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고 한국 바둑 역사 그 자체입니다. 조훈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척자였고 스승이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1960년대 가난한 소년이 홀로 일본행 배에 올랐을 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소년이 한국 바둑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고. 그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150개가 넘는 타이틀을 거머쥘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한국 바둑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조훈현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바둑판은 19줄의 가로선과 세로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61개의 교차점. 그 위에 흑과 백을 놓으며 무한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조훈현은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느 바둑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바둑돌을 쥐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 누군가는 조훈현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우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기사가 되고 싶다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훈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꿈과 희망. 그리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조훈현. 그의 이름 석자는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한국 바둑의 역사이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이야기입니다. 9살 소년이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던 그날부터 세계 챔피언이 되어 한국 바둑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둑을 사랑하며 후배들을 위해 힘쓰는 모습까지, 조훈현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개인의 성공에 있지 않고 그 성공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데 있다고. 바둑판 위 361개의 점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훈현은 그 가능성을 믿고 도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그가 바둑판 위에 남긴 것은 흙과 백의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고 불굴의 의지이며 다음 세대를 향한 따뜻한 응원입니다. 조훈현, 영원한 바둑 황제.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조훈현 선생님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인물들의 진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